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졸 사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중졸 검정고시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저와 수업 시간에 만났습니다. 이 시간부터 이제 30강에 걸쳐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중졸 사회와 관련된 사회 내용과 그다음 국사의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시간에는 그 첫 시간으로서 이제 사회 1에 해당이 되는 내용들을 앞으로 10시간 동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0시간의 첫 번째 맞는 이 시간에는 내가 사는 세계라고 하는 제목의 1단원의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내가 사는 세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리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리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거거든요. 지리에 대한 내용들을 알기 위해서는 또 어떠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원에는 이제 뭐 지형이나 기후와 관련돼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나오니까요. 기본적으로 다뤄야 될 내용이 이 시간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고 이 시간에 집중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단원의 내용 처음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 지금 세계의 여러 나라의 위치와 면적, 형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 지도에서 어떠한 특정한 지역의 위치를 이야기할 때에는요. 그 위치가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방법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전 세계에 걸쳐가지고 뭐 지구촌 뭐 우리가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전 세계의 육지와 바다 이거를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5대양 6대주, 뭐 5대양 6대륙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5대양에 해당이 되는 것이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더 큰 그것만큼 큰 바다가 남극해와 북극해 이렇게 두 개가 더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뭐 5대양 그러면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요 세 가지만 그 큰 바다로 기억을 하는데 그거 말고도 남극해, 북극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뭐 5대양 그러니까 무슨 사이비 종교 생각하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자, 다음에 6개의 대륙이 있습니다. 이 6개의 대륙은 아시아 대륙, 아프리카 대륙, 유럽 대륙, 그 다음에 아메리카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로 구분이 되죠. 그리고 오세아니아 대륙에 이르기까지 6개의 대륙이 지구상에는 존재한다. 이 5대양 6대륙 안에 모든 나라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이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이 한 3가지 정도가 나와요. 이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은 첫 번째, 위도와 경도로 위치를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 위도와 경도에 의해서 나타나는 위치를 우리가 수리적 위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북위 몇 도, 뭐 동경 몇 도 뭐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북위 몇 도, 동경 몇 도로 표현이 되는 이 같은 방법들이 그거는 절대적인 위치죠. 뭐 어디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얼마만큼 떨어져 있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좌표가 어디냐 하는 것들을 콕 찍어내는 그 방법이 바로 수리적 위치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북위 33도에서 43도, 동경 124도에서 132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다음에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것이 대륙과 해양으로 위치를 읽는 거다. 그러니까 어느 대륙에 속해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 6대륙 가운데에 어디에 속해 있느냐. 5대양 가운데는 어디 근처에 있느냐? 요걸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라시아 대륙 동안에 위치하고 있다. 뭐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리고 태평양과 인접해 있는 그러한 지리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륙과 해양을 통해서 위치를 읽는 방법이 있고요. 다음에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위치를 읽는 방법. 이걸 우리가 이제 관계적 위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주변 국가와의 뭐 어떤 관계라든지 또 그 주변에서의 지정학적인 위치, 뭐 지정학적인 어떤 역할,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해지는 위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관계적 위치로 이야기할 때에는 동아시아 지역의 허브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대륙으로
가는 어떤 교두보가 되기도 하고 또 중국 대륙이라든지 유럽 대륙에서 또 이 아시아 지역으로 넘어오는 하나의 교두보 역할을 한다. 그래서 대륙과 해양을 연결해주는 하나의 허브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게 가장 특징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치를 읽는 방법은 이게 위도와 경도를 통해서 나타내는 수리적 위치, 대륙과 해양으로서 나타내는 지리적 위치, 또 주변 국가와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내는 관계적 위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위치, 뭐 지금 쭉 나와 있는 것들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위도와 경도로 나타내는 건 북위 33도와 43도, 동경 124도와 132도에 있다. 그다음에 대륙과 해양으로는 아시아 대륙의 동쪽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 국가와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는 이제 국경을 접하고 있는 곳으로는 중국, 일본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백두산 동쪽으로 두만강을 인접해서는 러시아하고도 인접해 있습니다만 그 면적은 조금 좁고요. 다음 해양을 접하고 있는 나라로는 일본이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대한해협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이 좀 영토 분쟁 같은 것들도 많이 일어나죠. 독도 문제를 놓고서 상당히 좀 대립을 많이 하는데, 자, 이 국경을 접하고 있거나 해양을 접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렵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가 있어요. 지구 반대편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땅을 파가지고 지구를 뚫어가지고 가면은 어디에서 퐁 하고 나오냐 하는 거예요. 지구는 둥그니까. 그러면 위도도 일단 북반구에서 파내려가니까 남반구에서 나오겠죠. 그리고 위도 자체도 정반대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거리가 가장 먼 곳 그러면 남미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엔 대표적으로 우루과이가 나와 있는데 우루과이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그다음 아르헨티나라든지 이렇게 남아메리카 대륙에 걸쳐 있는 나라들, 이러한 나라들이 지구 반대편에 우리와 궤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제목은 이제 우리와 가까운 나라 그랬는데 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는 우리와 거리가 가장 먼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세계 여러 나라의 면적과 형태를 보시죠. 이 면적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우리처럼 반도에 그냥 이렇게 좁은 영토에서 사는 나라도 있지요. 그 다음에 로마를 가면요. 로마의 바티칸 시국 같은 경우에는 그 바티칸 시 하나가 그냥 전체 국가예요. 그래서 교황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런 영역을 가지고 있는데 이 면적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넓은, 중국처럼 어마어마한 대륙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조그만한 도시도 하나의 국가로서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면적이라고 하는 건 국가의 자원이나 잠재적인 국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대방의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국가가 면적이 어떠냐, 인구는 얼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바로 이 면적이 이 국가의 자원이나 잠재력을 알기 위한 그러한 지표가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국토 면적은 인문 사회 요인에 의해서 변화를 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간척 사업을 한다든지 이러면 또 면적이 좀 늘어나죠. 그리고 전쟁을 한다든지 그래서 영토 분쟁을 해가지고 영토를 뺏기는 경우도 있고 영토가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국토 면적이 조금 변화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면적이라고 하는 게 국가의 면적이 넓으면 좋으냐 아니면 좁으면 좋으냐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면적이 그게 넓은 편은 안 되죠. 넓은 편은 되지 않으니까 서로 그냥 맨날 부비적거리고 그냥 꽉꽉 차고 되게 답답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넓으면 넓은 대로 또 나름대로 고충들이 있을 거예요. 면적이 큰 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토 관리나 방위에 많은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넓으니까 다스려야 될 면적이 굉장히 넓은 거죠. 신경 써야 될 면적이 굉장히 넓다 이겁니다.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집 큰 데로 이사 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집 큰 데로 이사 가면 청소하는데 힘만 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국토 면적이 크게 되면은 그 넓은 면적을 관리하고 지키는 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나 노력이 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넓은 땅에 뭐 인구가 적게는 안 살겠죠. 많이 산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전부 다 받아들이고 조율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지구 전체의 인구가 이제 뭐 60억을 넘어서 이제 70억 뭐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의 이해관계도 다 60억 개, 70억 개의 이해관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국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뭐 5천만 인구니까 이해관계가 5천만 개가 된다. 그럼 중국은 어떻겠어요? 중국은 15억 인구인데 그러면 이해관계가 15억 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면적이 작은 나라들을 보시면 발전 가능성이 일단은 낮아요. 왜냐하면 자원이나 잠재력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스위스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도 중립의 위치에 있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국토의 어떤 특수성, 해수면보다 낮게 위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특수성들을 10분 발휘해서 어떤 관광산업이라든지 화훼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달시켜서 발달해 나가는 그러한 어떤 틈새들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면적이 작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못 살고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한테도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작은 쪽에 속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발전 가능성이 낮다고 보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적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만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양한 형태의 국가들을 보시죠. 자, 국가의 모양 같은 것들이 국가 발전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죠. 일본은 4개의 큰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개의 큰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4개의 큰 섬이 아주 북쪽에도 있고 또 굉장히 남쪽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와 가장 인접해 있는 기타 큐슈 지역이나 가장 큰 섬인 혼슈 같은 경우에는 위도상으로 봤을 때 제주도보다도 밑에 있어요.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런데 이 홋카이도 같은 북해도 같은 섬을 보시면 이 섬은 그 한반도의 가장 끝보다도 위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이 와도 쉽게 녹지 않는 굉장히 추운 지역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다스려야 될 면적이 위아래로 이렇게 긴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가 좁기 때문에 그 위아래로 다스려야 될 면적이 좁음에도 불구하고 기온 차이가 상당히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국가의 모양, 형태, 생긴 형태는 이 동그랗게 되어 있을수록 원형에 가까울수록 통치에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길면 중심부에서 차지하는 거리가 상당히 길어요. 그러니까 중심부라고 하더라도 그 중심부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이 있고 굉장히 먼 곳이 생긴다. 편차가 굉장히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형의 형태에 가까울수록 중심부에서 각 지역에 미치는 거리가 균일하기 때문에 방어에 상당히 유리하다. 그래서 길쭉한 곳, 뭐 인구가 많은 곳 이런 곳들은 통치하기에 상당히 조금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에 국경선도 국토의 형태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들이 되겠죠. 이 국경선은 이제 산맥이나 호수, 하천, 바다 같은 자연 지형 지물을 따라서 그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남한과 북한을 가로놓는 휴전선, 그 휴전선을 결정을 할 때 맨 처음에 이야기를 했던 것이 뭐예요? 북위 38도선이죠. 물론 그것이 이제 미국과 소련이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정해놓은 규칙이기는 합니다만은 그 위도, 변하지 않는 위도를 바탕으로 해서 영역을 구분했다 하는 점에 있어서 국경선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그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그 다음에 문화적인 구분, 앵글로 아메리카와 라틴 아메리카를 구분하는 기준도 리우그란데 강과 같은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구분을 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연 지형 지물을 따라서 그어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협정이나 조약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설정이 되는 경우, 이게 이제 38도선을 기준으로 했지만 이제 나중에 휴전 협정을 해가지고 휴전선이 만들어진 것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국가의 모양, 지형적인 형태라든지 아니면 국경선이 어떻게 그어졌느냐든지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국가의 형태를 규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사는 지역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서울에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대전에 사시는 분도 계실 거고, 대구나 부산, 제주도, 광주, 강릉, 각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 각 지역에 사는,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위치는 어떻게, 거기에 나타나는 지리적인 정보들은 우리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한번 보시죠. 우선 지리 정보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리 정보라고 하는 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여러 가지 정보 가운데에서 자연 인문 현상과 관련된 정보들을 우리가 지리 정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내용이죠. 자연 환경에 대한 정보나 인문 환경에 대한 정보. 이러한 정보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지리 정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정보들은 이제 어떻게 수집을 할 수 있느냐. 옛날에는 그냥 지도라든지 각종 통계, 이런 것들이 전부 다였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터넷이라든지 항공사진, 위성사진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위치뿐만이 아니라 여러 지리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후의 특징이라든지, 태풍의 이동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기가 쉽도록 그렇게 많은 정보들을 제공을 하죠. 그런데 인터넷이라든지 항공사진, 위성사진 이런 것들 다 좋습니다만은 지리 정보를 가장 객관적으로, 가장 절대적으로 알려주는 자료가 뭐냐라고 했을 때, 쉽게 설명하면 이러한 정보들 이러한 요소들 가운데서 딱 한 가지만 골라가지고 지리 조사를 해라. 그러면 뭘 골라야 될 것인지 생각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봐야 될 것이 바로 지도입니다. 지도가 지리 정보를 굉장히 많이 알려주거든요. 지도의 정의를 보시면 축척, 방위, 기호, 등고선 등을 이용해서 지역이나 시설의 위치를 찾게 되는, 또 여러 가지 지표면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안내도입니다. 안내 그림. 이것을 우리가 지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지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리 정보를 파악을 하게 되는데, 지도를 보려면 지금 지도에서 설명이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축척, 방위, 기호, 등고선, 이러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축척부터 한번 보시죠. 축척은 지표상의 실제 거리를 지도상에 줄여서 나타낸 비율을 이야기해요.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야 될 건, 이 축척이라고 하는 건 거리를 줄인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리. 면적을 줄인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도, 그러면은 도면이잖아요. 도면. 2차원의 공간이란 말입니다. 2차원의 공간에 3차원의 내용들을 나타내는 거고, 땅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면적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면적을 나타내는 거가 상당히 쉽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지도라고 하는 거는 거리를 줄여서 나타낸 거다라고 하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우리가 축척을 이야기할 때도 얼마만큼의 길이를 얼마만큼으로 줄였다라는 이야기만 하지, 면적을 얼마만큼 줄였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축척이라고 하는 건 거리를 줄여서 나타낸 거다. 그래서 지도상의 거리에 대한 실제 거리의 비율, 이것을 우리가 축척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는 겁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가장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이 이 지표상이 실제 거리를 줄여가지고 나타낸 거다라고 하는 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축척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축척이라고 하는 거는 비례식의 모양으로 나타내기도 해요. 1대 5만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분수로도 나타내죠. 똑같은 겁니다. 5만 분의 1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지도상의 거리에 대한 실제 거리의 비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상의 거리가 1cm이면 실제 거리는 5만 cm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항과 우항은 단위가 같아야 되잖아요. 5만 cm면 얼마예요?
미터로 따지면 500m가 되겠죠? 500m는 미터로, 킬로미터로 하면 0.5km. 그러니까 지도상의 1cm가 실제로는 500m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막대자식 표시가 있어요. 이 막대자식 표시는 눈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눈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데 지금 이렇게 1대5만 5만 분의 1처럼 딱 드러나지는 않지만 지금 여기에는 칸이 두 칸이 있죠. 칸이 두 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속을 해요. 이 막대자의 한 칸은 무조건 1cm로 본다. 그렇게 우리가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칸이 1km다. 그럼 2cm죠, 이거는. 2cm가 1km니까 1cm면 얼마겠어요? 500m, 0.5km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축척이지만 세 가지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대 25,000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지점 사이 지도상 거리가 1cm일 때 실제 거리가 500m, 250m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축척과 관련해가지고 문제는 뭐 1대 25,000의 지도일 때, 1대 5만의 지도일 때 지도상의 거리가 3cm이면 실제 거리는 얼마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문제들이 시험에 종종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축척과 관련해가지고 지도상의 거리와 실제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신다라고 하면 축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다음에 방위입니다. 방위는 군대 현역 떨어져가지고 가는 방위. 뭐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 방위가 아니라 방향과 위치의 줄임말이에요. 방향과 위치. 그래서 이 방향, 어느 쪽 방향이냐? 동쪽이냐, 북쪽이냐, 서쪽이냐, 남쪽이냐, 방향. 그리고 거기에 처해 있는 위치. 이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방위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방위는 동서남북 사방을 다시 가운데 쪽에서 북동쪽, 동남쪽, 남서쪽, 북서쪽 이렇게 8개의 방위를 봅니다. 보통 8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방향과 위치를 나타내는 표로는 이렇게 사자를 거꾸로 해놓은 이런 표시를 쓰기도 하고요. 나침판의 모습을 그려서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쪽을 전부 다 북쪽으로 생각을 하죠. 반대쪽은 이제 남쪽이고. 그런데 이런 표시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방위 표시가 없을 때도 있어요, 지도에. 그러니까 방위 표시가 없을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지도의 중심으로부터 위쪽에 있는 위쪽을 우리가 북쪽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지도가 있으면 방위 표시가 없을 때에는 지도의 중심을 놓고서 위쪽, 여기가 북쪽이라는 거죠. 보통 교재나 교과서에 보시면 그냥 지도의 위쪽이 북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의 위쪽이. 그렇게 되면요. 여기도 북쪽이 되고요. 여기도 북쪽이 돼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방만 보는 게 아니라 8방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지금 중심의 위치에서 봤을 때 여기는 분명히 북쪽이 아니라 북서쪽이 맞고요. 여기는 북동쪽이 맞습니다. 문제는 또 이렇게 나와요. 북서쪽, 북동쪽으로 나온다고. 그런데 무작정 지도의 위쪽이 북쪽이다라고 이해를 했을 때에는 여기 다 북쪽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지도의 위쪽을 북쪽이라고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지도의 중심으로부터 위쪽을 북쪽이라고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셔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실수를 하지 않는다 하는 걸 분명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기호는 지표면의 여러 가지 현상을 지도에 나타내는 약속을 우리가 기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호는 여러분들이 그냥 많이 보고 외우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네. 특히 논하고 밭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논 물 되잖아요. 물이 있고 밭 같은 것 같지만 왠지 다른 모습입니다.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요. 다음에 뭐 제방 같은 것들은
간격이 이렇게 촘촘하게 위치하고 있죠. 그다음에 철도 같은 경우에는 드문드문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반드시 역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철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이러한 내용들은 많이 보고 익혀두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뭐 이거를 얼마만큼 잘 외우냐, 뭐 이런 것들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도를 딱 놓고 봤을 때, 아, 여기는 논이 맞네? 아, 여기는 밭이 맞네? 아, 이쪽으로는 철도가 놓여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려고 하면 이러한 기호들을 좀 잘 알아두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기호와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 그림과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자주자주 보고 익혀두시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등고선입니다. 이 등고선은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높이가 같은 지점을 이은 선이에요. 높이가 같은 지점을 똑같이 이어놓은 선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등고선, 높이가 같은 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등고선은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어요. 등고선의 간격이 좁을수록 급경사다. 넓을수록 경사가 완만한 곳이다. 좁으면 경사가 굉장히 가파른 곳이다 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두셔야 되고요. 다음에 등고선이 산 정상을 향해서 구부러져서 들어가 있으면, 움푹 들어가 있으면 이곳은 계곡을 나타내는 거다. 다음, 등고선이 낮은 쪽을 향해서 불룩하게 나와 있으면 이거는 능선이다. 우리 골짜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 등고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원의 공간에 3차원의 지형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높낮이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어떤 신호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인터넷이나 항공사진, 위성사진을 이용한 위치 조사들을 보죠. 그러니까 요즘 이제 기술이 발달을 함에 따라서 이 같은 새로운 요소들이 좀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일단 이 인터넷 지도 같은 경우에는요, 지명이 표시가 되어 있고 검색창을 통해서 위치를 파악하기가 쉽다. 그러니까 뭐 요즘에 뭐 구글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각종 이 포털 사이트 같은 데서도 이 지역의 지도를 인터넷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죠. 내가 지금 부산의 어느 지역을 찾고 싶은데 딱 지도를 펼쳐놨는데 한반도 지도가 나와 있어. 그러면은 부산을 보고 싶다. 부산 땅 치면은 그 부산 위치로 자동적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산의 지리 정보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지역의 정보를 굉장히 빨리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도를 딱 봐요. 지도를 딱 보는데 지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좀 작아. 나는 요 지점을 좀 집중해서 보고 싶은데 지도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종이 지도, 그냥 지형도일 때는요, 축척이 굉장히 큰 대축척 지도를 찾아서 봐야 됐어요. 그 지도를 통해서는 보기가 어려운데, 이 인터넷 지도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보기 때문에 지도의 확대나 축소가 자유롭습니다. 확대, 계속해서 볼 수 있죠? 그러면 계속해서 늘려서 축척을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리나 면적을 측정하기도 상당히 쉽죠. 특히 거리를 결정하기 상당히 쉽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직선거리가 얼마냐. 이런 것들 알아보기 상당히 쉽죠. 그래서 예전에 그 인터넷 지도가 처음 나왔을 때 그 재미로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 그 전국의 대학교 가운데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대학교가 어디냐. 뭐 이렇게 그런 거 해봤어요. 그래서 뭐 그 건국대학교나 서울대학교 같은 데 보면은 그 캠퍼스 안에 굉장히 큰 연못이 있습니다. 서울대는 뭐 자하연이라고 하는 큰 연못이 있고, 건국대학교도 어마어마하게 큰 연못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연못에 빠질 것 같은 대학교도 있어요. 보면 뭐 예를 들어서 그 캠퍼스가 굉장히 좁은 대학교들 몇몇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캠퍼스는 요 대학교의 연못에 들어가면 빠지겠구나. 뭐 이런 거 생각은 옛날에는 그냥 관념적으로 빠지지 않겠어? 저 너무 좁은데?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을 진짜로 한번 빠뜨려 보는 거죠. 이렇게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뭐 그렇게 해서 거리나 면적을 측정해가지고 빠지겠구나. 아니다, 이거 걸리겠구나. 이거 빠지다가 다 빠지지는 않겠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하기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 지도 가지고 보면 굉장히 지형들을 좀 재미있게 볼 수가 있어요.
다음에 선택된 정보만 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뭐 내비게이션 같은 데도 있고 그 인터넷 지도에 보면은 나는 이 동네 근처에 부산 서면 근처에 맛집만 한번 찾아보고 싶어. 그럼 맛집만 툭툭툭툭 다 나와요. 뭐 쇼핑몰을 찾고 싶어. 그럼 쇼핑몰만 툭툭툭툭 나옵니다. 주차장 툭툭툭툭, 은행 ATM기 툭툭툭툭 다 내가 찾고 싶어 하는 것. 여기 근처에서 가장 가까운 주유소가 어디 있어? 주유소만 탁탁탁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원하는 정보만 표시할 수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저장하거나 출력이 가능하다. 요즘에는 뭐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스마트 기기에다가 저장을 해서 보기도 하고 또 그것을 출력해서 보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지도는 지형도에 비해서 상당히 효용이 좀 많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형도와 비교를 해보면 정보의 수정이나 가공이 지형도는 어렵지만 인터넷 지도는 쉽고 3차원의 표현, 우리가 3D라고 이야기를 하죠. 3D 표현이 지형도는 불가능하지만 인터넷 지도는 가능하다. 축척을 변경하는 것도 지형도는 불가능하지만 인터넷 지도는 가능하고 거리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지형도는 불편하죠. 아까 축척 가지고 이렇게 자루 대서 몇 센치야. 그래가지고 계산해야지 나오잖아요. 하지만 인터넷 지도는 편리하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항공사진이나 위성사진입니다. 항공사진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넓은 지역을 관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가장 많이 가보는 데가 이제 뭐 중국이나 북한이나 특히 뭐 시베리아 같은 인간이 이렇게 쉽게 가보기 어려운 그런 곳들, 남극, 북극 뭐 이런 데들, 그런 데들을 이렇게 항공사진이나 위성사진을 통해서 가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들은 주기적으로 지역을 관측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의 사진, 금년의 사진, 6개월 사진, 6개월 전의 사진, 1년 전, 6개월 전, 지금 이렇게 각각 그 시기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변화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적이고 입체적으로 지표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은 있는데 어떤 점이 문제예요? 너무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다 보니까 뭐 이렇게 그 해변가에서 선탠하는 사람들도 다 보여주고, 네. 그 다음에 막 그 건물 옥상 막 지저분하게 해놓고 있는 것들도 다 보이고요. 네. 어떤 버스가 어떻게 지나다니는지도 다 보이고, 군사시설, 뭐 이렇게 국가 기밀로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시설들, 뭐 이런 것들도 다 보이는 그러한 단점들도 있죠. 너무 잘 보여줘도 문제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인간이 직접 가기 어려운 뭐 아마존 밀림 지역 이런 데는 직접 가보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 지역들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는데 상당히 좀 유리한 그러한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항공사진이나 위성사진 가지고 뭐 볼 수 있겠어요? 아마존의 밀림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데 사하라 사막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데 그 면적이 얼마만큼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지 변화 추이를 1년 6개월 현재 비교할 수 있겠죠. 그러한 데에 유용하게 활용이 되는 것이 바로 항공사진과 위성사진이다 하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주요 도시를 한번 보시죠. 이렇게 이제 파악해가지고 본 우리나라의 주요 도시는 일단 행정구역상으로 봤을 때 특별시는 한 개입니다. 서울특별시 한 개가 있죠. 그리고 광역시가 6개가 있어요. 6개의 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이렇게 6개가 있죠. 다음 8개의 도가 있습니다.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렇게 8개의 도가 있고 1개의 특별자치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그래서 관광지로서 특화시키기 위해서 특별자치도로 지정이 되어 있죠. 이렇게까지만 되어 있었는데 얼마 전에 특별자치시가 하나 새로 생겼어요. 그게 바로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이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기능을 분담시켜가지고 만들어 놓은 행정복합도시죠. 행정중심복합도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부처, 대부분의 정부 부처들이 지금 이곳에 지금 이주가 되어 있고
네, 정부 출연기관이라든지 국책연구기관이라든지 정부에 관련되어서 활동하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이 세종특별자치시에 지금 옮겨가고 있고 또 이미 옮겨가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특별시의 기능들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서울특별시 보시면 인구 1000만이 넘는 세계 수준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에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배 타고 서울 들어올 때 서울의 외항이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이제 항공권의 관문으로도 인식이 되어 있고요. 대전광역시는 경부선과 호남선이 갈라지는 교통의 요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음 광주광역시는 호남지방 최대의 도시고 대구광역시는 섬유공업이 발달되어 있는 경상북도 도청 소재지이다. 울산광역시는 석유화학공업, 조선공업, 자동차공업과 같은 각종 공업이 발달이 되어 있다. 부산광역시는 우리나라의 제1의 무역항이자 또 남동 임해공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중화학공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 영남 최대의 도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각각의 지역마다의 특징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물어보고 이게 어디에 대한 설명이냐라고 해가지고 답을 찾게 하는 문제들 시험 문제 상당히 많이 나왔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설명을 드린 내용들,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주시고 특히 여기에서 보셔야 될 것, 도청 소재지입니다. 도청 소재지. 경기도의 도청 소재지가 어딘지. 다음에 충청북도, 충청남도의 도청 소재지가 어딘지. 특히 충청남도의 도청 소재지는 원래 대전에 있었는데요. 대전에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 내포 신도시로 충남도청이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청 소재지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전라남도의 도청 소재지도 과거에는 광주였지만 무안으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것. 다음에 경상남도의 도청 소재지는 창원인데 이 창원은 마산, 창원, 진해 세 개의 시가 통합이 되어서 지금 통합되어 있는 그 창원시죠. 원래도 이제 그 창원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만은 각각의 도청 소재지가 어딘가 하는 것들을 알아두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경도와 위도에 따른 지리적인 차이를 보시죠.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위도와 경도에 따라서 나타낸 절대적인 위치, 이 수리적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흔히들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경도가 뭐예요? 위도가 뭐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경도라고 하는 건 세계 지도나 지구본에 그려진 세로선의 값이에요. 세로선. 그래서 북극점과 남극점을 연결해서 긋는 이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해서 경도, 영도로 해가지고 동서로 각각 영도에서 180도까지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 180도까지 구분하는 같은 경도 범위에 속하는 나라들, 이 나라들은 우리가 이제 같은 경도 범위, 그러면 15도 안에 들어간 지역입니다. 경도 15도 안에 있는 지역들은요, 시간대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같은 위도상에 있다 하더라도 경도가 서로 다를 때에는 시간차가 존재한다는 거죠. 시차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유럽 여행 갔다 오시는 분들, 미국 여행 갔다 오시는 분들 갔다 오시고 나시면 뭐 때문에 고생하세요? 시차 적응이 안 돼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죠. 시간차가 존재하는 게 바로 이 경도에 따른 차이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위도입니다. 이 위도는 가로선의 값이에요. 가로선. 위도는 가로선, 경도는 세로선이다라고 하는 것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남북으로 각각 0도에서 90도까지. 그래서 남위 20도, 북위 40도 뭐 이렇게 적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각각 북위와 남위로 구분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도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것은 위도에 따라서 이 햇빛의 양이 달라집니다. 일사량이 달라지는 거죠. 이 적도라고 하는 것은 햇빛이 지구를 내려 쬐을 때 그 햇빛을 딱 맞는 위치예요. 적도는. 굉장히 뜨겁겠죠. 그래서 근데 이 위도에 따라서 일사량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왜? 지구가 둥그니까. 그래서 이 위도에 따라서는 기후의 차이를 가져온다.
뭐 열대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 한대기후 이렇게 기후대가 구분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위도의 차이 때문이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경도에 따라서는 시간차, 위도에 따라서는 기후가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역 범위가 같은 지역들끼리 표준시를 사용을 하는데 이 표준시는 여러 개의 표준시를 사용하는 나라도 있고 한 개의 표준시를 사용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 면적이 이렇게 동서로 길 때는 경선이 여러 개가 들어갈 테니까 표준시가 여러 개가 있겠죠. 그럼 뭐 미국의 뉴욕과 LA, 동쪽과 서쪽 굉장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시간차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한 개의 표준시를 사용하는 나라는 남북으로 긴 나라예요. 남북으로 길거나 국토 면적이 좁으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중국, 일본 같이 표준시가 한 개만 존재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같은 경우에 경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동서로 길게 옆으로 퍼져 있으면 시차가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도 15도가 1시간인 24개의 시간으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는 진짜 반나절 12시간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다음 날짜 변경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경도 180도 선을 우리가 날짜 변경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루 24시간의 차이가 생기는 선이다. 이 날짜 변경선만 띵 넘어가면 하루가 넘어가고 하루가 덜 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서에서 동으로 지날 때는 하루가 늦어지고 동에서 서로 갈 때는 하루가 빨라진다. 그래서 원래 경도 180도 선 그었으면 직선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나다 보면 육지가 있어요. 그래서 육지를 피해가지고 그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세계 지도를 보셨을 때, 뭐 지구본을 보셨을 때 날짜 변경선을 보시면요. 쭉 내려가다가 잠깐 이렇게 우회해가지고 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육지를 피해서 그어졌기 때문에 직선이 아닌 거다. 이 사람들이 직선으로 긋고 싶었는데 잘못 그어가지고 실수로 그렇게 그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에 이제 위도에 따른 구분입니다. 위도에 따라서는 이제 북반구와 남반구로 구분을 하지요. 그래서 북반구의 전체 육지의 67.4%, 약 3분의 2 이상이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다. 육지가. 그래서 인구의 대부분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남반구는 육지의 면적이 좀 좁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것도 그렇게 많이 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같은 이러한 곳들이 이제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고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이러한 큰 대륙에 있는 국가들이 전부 다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다. 아무래도 인구 대부분이 북반구에 있다 보니까 뭐 경제 수준이라든지 정치적인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북반구에 있는 나라들이 훨씬 더 좀 크겠죠. 그래서 남반구와 북반구 사이에는 경제적인 격차도 조금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뭐 다른 곳에서도 많이 들어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절대적으로 이 면적이 북반구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육지가 북반구에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북반구와 남반구에 따라서 뭐 계절이 서로 반대인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위치는 기후는 비슷하다 하더라도 북위 30도와 남위 30도 지역은요. 계절이 반대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북위 30도 지역이 겨울이면 남위 30도는 여름이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왜?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뭐 과학 시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가지고 돌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적도 주변의 나라들은 계절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적도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계절 변화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중위도에 있는 북위 30도에서 40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들. 그냥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북위 아까 33도에서 43도 사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치에 있는 나라들은 사계절의 차이가 굉장히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구가 돌아가면서 일사량이 그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북반구의 일사량이 높을 때는 남반구는 상대적으로 일사량이 적고 남반구의 일사량이 많을 때는 북반구의 일사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러한 곳은 계절이 서로 반대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아까 우리와 거리가 가장 멀다고 얘기했던 뭐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이런 그 남미 지역들, 이러한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계절이 서로 반대다라고 하는 거죠. 성탄절에 산타 할아버지가 썰매를 끄는 게 아니라 윈드서핑을 하고 오는 모습들, 뭐 이런 것들, 아니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더운 여름에 크리스마스를 맞는다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러한 북반구와 남반구에 따라서 서로 다른 계절의 차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자, 계절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농작물의 수확 시기도 서로 반대예요. 그래서 북반구의 밀 수확 시기가 아닐 때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밀을 수출하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밀 수확 시기가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밀을 수출하고 수입하는 밀의 교역이 상당히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관광산업도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북반구가 겨울이어서 너무 추울 때, 나 따뜻한 곳에 가서 잠시 쉬다 올래. 남반구 지역에 가서 놀다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관광객이 많이 이동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닌 말로 동남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평균 낮 기온이 26도에서 28도 평균 그렇게 나타나요. 뭐 정말 쾌청하고 맑을 때는 30도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무덥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 이렇게 추위를 피해서 서울은 막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막 수도 계량기도 터지고 막 난리가 나는데 그곳에 가가지고는 굉장히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 반팔 입고 다닐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객들도 많이 이동을 하고 있다 하는 것 생각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뭐 빠르게 설명을 하느라 여러분들 얼마나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 요 기본적인 내용들만 확실하게 잘 이해해 두시면 지금 이제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설명을 듣게 되는 내용들, 보게 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은 이게 이런 내용들이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쉽게 생각을 하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설명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간단하게 문제, 10문제만 풀어볼게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미리 예습을 하실 때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의 정답, 이게 어떤 거겠구나라고 하는 걸 미리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저하고 같이 문제를 풀어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1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대륙은 그랬습니다. 5대양 6대륙, 6개의 대륙 가운데에서 이러한 특징이 있는 곳이 어디냐 하는 겁니다. 북반구와 남반구에 걸쳐진 세계 제2의 대륙이다. 와우. 북반구와 남반구에 걸쳐 있다. 그러면은 적도에 가려 놓여 있겠네요. 전 세계 인구의 10분의 1밖에 살지 않는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지금 뭐 60억, 70억 그러니까 한 6억, 7억 뭐 이 정도의 인구가 이곳에 살고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유럽 대륙. 유럽 대륙은 북반구에만 있죠. 걸쳐 있지는 않습니다. 아시아 대륙 역시 북반구에만 걸쳐 있습니다. 다음 아프리카 대륙. 이 아프리카 대륙은 그러니까 북쪽이 약간 위쪽이 약간 적도와 이렇게 갈라져 있죠. 대부분이 남반구에 있습니다만은 북반구와 걸쳐서 북반구 지역에도 아프리카 대륙이 일부 있어요. 오세아니아 대륙은 남반구에만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북반구와 남반구에 걸쳐져 있다라고만 이야기한 요 설명만 보더라도 1번의 정답은 아프리카 대륙이다. 그래, 3번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쉽게 아실 수가 있겠네요. 다음 2번입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옳지 않은 것. 틀린 걸 고르라는 거죠. 자, 1번 봅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이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15억의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이죠.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는 10억. 인도예요. 인도. 자, 긴 형태의 국가는 통치에 유리하다. 그랬는데 아까 우리가 통치에 유리한 국가는 어떤 형태의 국가라 그랬어요? 원형에 가까울수록 통치하기가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길쭉하면 중앙 센터하고의 거리가 가까운 데는 되게 가깝지만 먼 데는 엄청나게 멀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통치하기에 불리하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이제 2번이 틀린 내용인 것 같고요. 북반구에 더 많은 나라가 포함되어 있다. 전체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북반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유라시아는 유럽과 아시아로 나누기도 한다. 이 유라시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유럽 플러스 아시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과 아시아로 구분을 하기도 한다. 우리가 흔히 이제 지형 지물 가운데서 우랄 산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유럽과 아시아로 구분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따라서 2번의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3번이에요. 세계 여러 나라의 면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면적에 대한 설명. 면적이 넓을수록 방위와 통치에 편리하다. 그렇다고 그랬어요. 넓은 집에 이사 가면 청소하기 힘들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면적이 넓을수록 방위와 통치에 불편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여기서는 바로 틀린 것 같죠? 바티칸은 가장 작은 면적을 가진 나라이다. 그렇습니다.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진 나라는 러시아이다. 중국인 것 같았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인문사회 요인에 의해 면적은 변화하기도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3번의 정답은 1번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아이쿠, 계산하는 문제 나온다 그랬는데 나왔네요. 축척이 1대 5만인 지도에서 지도상 거리가 2cm일 때 실제 거리는 그랬어요. 자, 봅시다. 축척이 1대 5만이다 그랬을 때 축척이 1대 5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지도상의 거리 1cm가 실제 거리 5만 cm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2cm이면 얼마냐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거는 이제 그 계산을 할 때 그 다항식, 그 비례식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돼요. 요 x를 내는 겁니다. 갑자기 수학 시간이 됐는데.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곱하는 거죠. 자, 그러면 x는 5만 곱하기 2가 되는 겁니다. 5만 곱하기 2 그러면 10만이 되겠죠? 단위는 센티미터예요. 단위는 센티미터. 그러면 10만 센티미터는 몇 미터냐? 1000미터예요. 계산 안 해봐도 나옵니다. 1000미터는 1km죠. 여기에서 보기는 미터로 나올 수도 있고 킬로미터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10만 센티미터가 나왔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입니까? 1km. 3번이 바로 정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축척과 관련해가지고 실제 거리를 묻는 문제는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던 단골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1대 5만의 지도는 1cm가 500m다. 기억을 해놓고 계시던지 만약에 그걸 기억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면 이렇게 비례식을 통해서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기를 바랄게요. 그래서 4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지리 자료는 그랬어요. 보기 내용을 한번 보죠. 지형과 행정구역, 교통로, 가옥 분포와 주요 시설의 위치 등 지표의 일반 내용을 종합하여 나타낸 지도로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 둘 것. 지표의 일반 내용을 종합하여 나타낸 지도다. 일단 지도죠. 지도. 다른 지도를 만드는 기본 자료로 이용된다 그랬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을 종합하여 나타낸 지도를 우리가 일반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근데 이 일반도는 흔히 뭐를 나타내요?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지형의 모습을 나타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반도를 지형도라고 이야기한다. 지금 이거는 일반도, 다른 말로 지형도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정답은 바로 나왔죠? 1번이 정답이 됩니다. 1번이 정답이 되는데 그림 지도, 통계 지도, 인터넷 지도를 그리는 데 있어서도 이 일반도를 기본으로 해서 만든다라고 하는 것, 요걸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형도를 같은 말로 일반도라고 이야기한다 하는 것, 요것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꼭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다음 중 행정구역의 성격이 다른 한 도시는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가 우리나라의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도시의 구분 여러 가지 얘기했었잖아요. 뭐 특별자치시, 특별시, 특별자치도
그 다음 뭐 도, 광역시, 뭐 이런 이야기들 했었는데, 부산 보겠습니다. 부산은 광역시죠? 다음, 두 번째 울산. 역시 광역시입니다. 지금 두 개가 광역시니까 광역시가 아닌 게 하나 나오겠네요? 3번 광주. 광역시입니다. 1, 2, 3번이 다 광역시니까 정답이 4번인데, 제주도는 뭐예요? 특별자치도죠. 특별자치도. 2006년에 특별자치도로 지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다. 여기는 광역시가 아니니까 성격이 다른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이에요. 위도와 경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위도와 경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보기 보시죠. 경도는 동서로 각각 0도에서 180도까지이다. 그죠? 자, 다음. 북극점과 남극점을 연결하여 긋는 선이 경선이다. 그렇습니다. 맞는 얘기죠? 다음 3번. 우리나라는 북위 33도에서 43도, 동경 124도에서 132도 사이에 위치한다.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교재에도 나와 있었던 내용입니다. 같은 위도 범위에 속하는 국가들은 같은 시간대를 이용하고 있다. 그랬는데, 자, 위도에 따라서는 뭐가 바뀐다고 얘기했고, 경도에 따라서 뭐가 바뀐다고 얘기했었죠? 자, 위도에 따라서 바뀌는 거는, 자, 기후가 바뀐다고 얘기했었죠? 기후. 열대기후냐, 온대기후냐, 냉대기후냐, 한대기후냐, 이런 기후가 바뀐다고 그랬고, 경도에 따라서 바뀌는 게 뭐가 바뀐다고? 시간이 바뀐다. 시차가 발생하는 건 경도 때문이다. 그러면 같은 위도 범위 내에 속하는 국가들은 뭐가 똑같겠어? 기후가 똑같겠죠. 자, 같은 시간대를 이용하려면 어디에 있어야 돼? 같은 경도 범위 내에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위도가 아니라 경도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건 뭐예요? 위도에 따라서는 뭐가 차이가 나고 경도에 따라서는 뭐가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기억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8번입니다. 우리나라와 낮과 밤이 반대인 나라. 12시간 차이. 그러니까 경도 자체가 완전히 싹 바뀌어 있는 180도 반대에 있는 나라가 어디냐 하는 거예요. 가장 거리가 먼 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우루과이라든지 아르헨티나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남미 지역 이런 지역이 해당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중국, 브라질, 뉴질랜드, 사우디아라비아 정답 나왔네. 그죠? 어디예요? 여기서는 브라질이 정답이 되겠죠. 2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낮과 밤이 반대다. 12시간 차이가 난다. 이 얘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땅 파고 들어갔을 때 어디에서 뿅 나오냐.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니까 이거는 가장 거리가 먼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9번입니다. 아이고, 제일 어려운 문제가 나왔네. 우리나라가 오전 8시일 때 다른 도시의 시각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그랬습니다. 와우, 이거는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런던의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우리나라하고는요 9시간 정도 차이가 납니다. 9시간 정도. 그래서 오전 8시일 때 그쪽은 몇 시예요? 9시간 우리가 빠르니까 그 전날 11시쯤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오후 8시다라고 얘기하면 12시간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해당이 안 됩니다. 뉴욕 오후 3시, 베이징 오전 10시, 카이로 오전 11시 그랬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경도를 따라서 한번 지도를 확인을 해보세요. 경도를 따라서 확인을 해보시면 정답은 여기서는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카이로 오전 11시가 가장 정답이에요. 뉴욕 같은 경우에는 제가 14시간 정도 차이가 납니다. 14시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오전 8시면요. 거기는 오후 6시쯤 돼요. 그 전날 오후 6시쯤 되고요.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1시간 시차가 납니다. 1시간 시차. 1시간 정도가 빨라요. 그래서 오전 9시가 됩니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까지 만약에 어렵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경도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뭐에 따라서 나타난다? 경도의 차이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기를 바랄게요.
자, 다음에 마지막 10번입니다. 다음 기억,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그랬어요. 지도에서 위치를 나타내는 세로선은 기억이고 가로선은 니은이다. 그랬습니다. 세로선, 가로선 나왔는데 헷갈리면 안 되겠죠. 자, 세로선은 뭐예요? 세로선? 위선이야, 경선이야? 자,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지금 여기 날짜 변경선 적도까지 나왔네? 자, 일단 적도는 가로고, 날짜 변경선은 세로고, 경선은 가로고, 세로고, 위선은 가로고. 자, 나도 막 헷갈리려 그래. 자, 위선이 가로고, 경선이 세로, 날짜 변경선은 세로, 그 다음 적도는 가로예요. 자, 그러면 세로선, 위치를 나타내는 세로선은 적도는 그냥 위도 0도를 나타내는 거니까요. 그죠? 위치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도 그쪽의 위치만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를 나타내는 세로선은 적도 자체도 위선의 한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세로선, 날짜 변경선도 경선의 한 일종이죠. 그러면 정답은 위선이냐 경선이냐 이것만 놓고서 나오는 거예요. 세로선이 경선, 기억이 경선이고요. 가로선은 니은, 니은은 위선이 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기억은 경선, 니은은 위선. 정답은 4번이 되는 것 알 수가 있겠죠. 어느 게 가로선이고 어느 게 세로선이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또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느냐 하는 것도 분명하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단원의 내용들을 전부 다 같이 살펴봤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세계, 지역, 어떻게 알아봐야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개괄적으로 한번 쭉 살펴봤어요. 전반적으로 내용을 같이 잘 정리를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업이 끝난 다음에는 복습 철저하게 하시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예, 충분한 복습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